작가 이준식입니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난 분들입니다.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보도 확산했습니다. 김만배 신학님의 이른바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더라 하는 보도는 또 어떻습니까?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온 보도들입니다. 가짜 허위 기사들입니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는 이 정부가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 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 권력,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후보자님, 그 정책 질의할 건데요. 오늘 OTT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봐서 이게 중요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OTT와 레거시 방송 간의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지상파나 아니면 레거시 미디어에 가해지는 규제를 없애는 방향과 OTT의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향을 선호하십니까? 참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셔서 우선 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도 그 이야기가 지적이 나왔지만 OTT 때문에 국내 BOD 매출이 거의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OTT의 경우도 이전에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광고를 붙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광고를 붙이면서 요금은 내리는 인하를 해주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그 광고 시장 규모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뭐 내용은 큰 틀에서 아까 말했듯이 어디에 맞출 것이냐, 규제가 OTT 쪽이 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레거시가 줄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 혹시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너무 모호한 같습니다. 제가 같아서 그런데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하든 간에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구체적으로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지금 저는 지상파나 아니면 레거시 미디어에 가해지는 규제가 너무 많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보니면은 그래서 현재 혹시 후보자께서는 방송 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대충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뭐 밤 10시 이후에 예. 지상파에서는 주류광 맞습니다. 밤 10시 이전에는 할 수 없다든가 그런 류의 그리고 병원 광고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규정에 보면요, 조제 분유와 조제 우유를 광고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이제 출산율 내지는 모유 수유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모유 수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분유와 우유 광고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시대착오적이 아닐까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공감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뭡니까? 공감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해도 오늘은 정책 질의는요, 네. 소신을 밝히시고 뭐 네. 그대로 하라고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 평소에 소신을 위원님,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는 시간을 불문하고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도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국내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16.5도로 낮춰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항도 시대착오적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예. 저는 사실 그리고 보면은 혼인 매개 이성 교제 소개업은 안 된다 돼 있는데 국내 결혼 중개업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국제 결혼 중개업은 안 됩니다. 이것도 시대착오적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철폐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원장께서 소신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부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 것이,
저희가 계속 오늘도 나오겠지만은 그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인도 재직하셨던 MBC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광고 매출이 줄어서 프로그램 제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규제가 좀 줄어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KBS 관련 3대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한 영상부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맞아. 공영방송이 PPL 못한다고 우리 동안 사과를 하는 게 말이 돼? 공영방송이야. 시청률 신경 쓰지 말고 국제뉴스도 좀 해야지. KBS에 쌓인 수많은 유통자들도 크리에이터나 국민들에게 좀 웃기죠, 제가 나오니까. 상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국제뉴스 메인 뉴스의 30% 이상 편성하고 영상 아카이브 국민에게 싹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조화 빠르게 갈 부분을 왜 편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께서 KBS에 대한 공약을 하신 것이 국제뉴스 30% 이상 의무 편성한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뭐 사극을 의무 제작한다. 뭐 그리고 방송 아카이브를 오픈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 후보자께서는 국제뉴스 하면 또 저는 전문성이 있다 봅니다. 국제부장도 하셨고 특파원이나 아니면 해외 취재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현재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특파원 및 통신원 파견 현황을 보면은 해외 언론에 비해 가지고 현저히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KBS나 MBC나 SBS 같은 규모가 큰 지상파는 그래도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여타 종편이나 이런 언론사 방송사들에서는 예산 지원이 지상파에 비해서 레거시 다 같은 저는 레거시 국제 미디어입니다만, 뉴스를 편성하고 국민들에게 이걸 단순히 해외 통신사에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론인들이 현장 취재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민들 시각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보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혹시 보관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만약에 방송사 사장으로 있다면 사업 부문에 있어서 글로벌 콘텐츠 판매라든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특파원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능하면 집중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방송사들이 의무적으로 30%를 편성한다든가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취재를 위해서 특파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봤을 때 이번에 KBS가 17명의 특파원을 지금 11명으로 6명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애초에 발표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우리 독자적인 국제 취재 기능 자체는 지금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KBS의 공적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이거 외에도 재난 방송의 기능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수신료 액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췄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도, 그러니까 규제나 아니면은 이사진 선임에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이런 지원에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태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보고 판단을 할 텐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두 분이 공이 인사청문회를 처음 받아봐서 그렇다. 가르치면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이진숙 후보자는 기자하셨죠. 예, 예, 그리고 MBC의 경영진을 하셨죠. 예, 예, 심지어 지방 MBC, 지역 MBC 사장 하셨죠. 예. 대한민국에서 청문회가 그동안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후보자처럼 피켓을 양쪽에 들고 나와서 코믹하게 이 위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내정자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니 저기요, 딴 얘기하지 마세요. 있었습니까? 예,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이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조롱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조롱입니다. 본인이 저는 조롱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드는 순간 제가 마주 보니까 그게 너무 코믹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현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그 내용에 100% 동의하고 그리고 내용 보고 배포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건. 그러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사청문회 다른 분들 받으시는 거 많이 봤죠? 봤습니다. 네. 양쪽에 피켓을 들고 샤우팅하는 피켓 투쟁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있었습니까? 피켓이 아닙니다. 있었습니까? 제 발언에 대한 관련 자료일 아니 뿐입니다. 있었습니까? 피켓이라고 말씀을 아니 하시니까 있었습니까? 피켓이 아니라고 말씀을 아니 드리는 겁니다. 있었습니까? 질문의 취지를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예. 알지 못합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답하세요. 답하세요. 이건 피켓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그 자료 그게 피켓 형태의 자료입니다. 말장난 어제부터 네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있었냐고요. 저에게 고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가만 계십시오. 지금 용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점잖게 하십시오. 그래서 전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하십시오. 그렇게 샤우팅 한다고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샤우팅 아닙니다. 조용히 합니다. 이런 것을 저는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보았는데 처음 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여러분, 대한민국 방송통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동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제 저도 방송통신위원회 가족의 일원이 됐으니 이곳에서 여러분과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두 분의 전임 위원장님이 자리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두 분의 큰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전임 위원장님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4부라고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입니다. 공적인 그릇으로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방송사에서 일했던 방송인으로 방송을 사랑했고 전쟁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볐던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건전한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해야 할 플랫폼도 거대 포털 사업자의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등으로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국내 미디어 산업은 지난 몇 년간 한류로 대표되는 K-미디어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경쟁력을 상실하여 생존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급속 성장 이면에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으로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가 위협받는 등 다양한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식 리딩방, 악성 문자 등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 불편 문제도 지속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디어 산업 전반에 자리한 소유, 겸용, 광고, 편성 등과 관련된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여 국내 미디어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계를 정비해서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겠습니다. K-미디어 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OTT 이용 행태와 규제 현황을 분석해서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미디어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해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미디어 복지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일상화되고 있음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환경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스팸이나 불법 유해 정보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복지 격차를 해소하여 미디어 동행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거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국내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격동의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방송통신 미디어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격변의 시기지만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 목표에 부응하는 정책적 성과를 내고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헌법과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님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심판정을 마주보고 왼쪽에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 사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 헌법을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을 내려주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권의 무리한 탄핵 소추 추진으로 좀 국정 마비나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기각 결정 이후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방금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무리한 탄핵 소추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그것이 3명이든 2명이든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재판관 절반인 4명은 방통위 2인체제 위법성 지적하며 인용 의견 밝혀주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일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또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박준건입니다. 이진식 위원장님. 네,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가 위원장님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사실상 이동관, 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상임 부위원장까지 정말 무고 탄핵의 상징적 피해자입니다. 장장 5개월이죠. 그리고 변론 비용도 사비로 감당하셨다 들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을 소추한 민주당은 공식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사비도 쓰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 변론은 전부 세비로 진행을 했죠. 소회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 그 관련해서 소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 12.3 계엄 이전에 이미 27건의 탄핵이 있었고 탄핵당한 피소추인은 피청구인은 다 본인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한 소추인 즉 국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는 참 저희 당하는 탄핵을 당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유감 표명이나 사과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뭐 유감이다, 뭐 정말 고생했다,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뭐 문자라도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되고 5개월 동안 행정 공백이 있었습니다. 현재 탄핵 소추 기각으로 무고 탄핵이고 사기 탄핵임이 입증이 됐는데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는 우리 가방이가 과연 위원장님에게 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현안 질의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국회에서 이런 무고 탄핵, 사기 탄핵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탄핵 심판이 예고돼 있는데 헌재가 이 부분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루라도 빨리 국정안전과 민생 돌봄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지난 5개월간의 행정 공백으로 처리하지 못한 그래서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시급한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가 복귀하고 난 다음 날 작년에 그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수신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의결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단체로 집단적으로 계약을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써야 됐습니다. 근데 안건을 의결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쓰던 인터넷 서비스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폰하고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서로 호환이 좀 잘 되지 않아서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갈 때는 화질이 흐렸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하는 안건들을 의결했습니다. 민생과 관련한 의결들이 많습니다. 네, 민생과 관련한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상파 재허가 승인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의결 못 하셨죠? 아직까지 의결은 못했는데 재허가 재승인 계획은 이미 의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 급박해가지고 자진 사퇴해서 이제 지연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언제쯤 심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까? 현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심사위원회를 꾸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가급적이면 사실상 무허가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공영방송사들 여러 방송사들의 어떤 공적 책임 이행 의무에 있어서 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편파 방송하고 있는 부분들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시청자 권익 침해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신속하게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통법 이슈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공정위가 지금 통신 3사의 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5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지금 이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통 3사는 방통위법을 준수하느라고
장려금 집행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지금 이거 차별 행위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공정위는 이것을 내부 정보 공유라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마 아실 것 같은데 5년 전에도 방통위가 통신 3사에 판매 장려금을 차별 지급했다고 512억 원의 가징금을 부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지금 상황이 뭐냐면 방통위는 차별 지급을 문제 삼고 있고 공정위는 동일 지급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사실 단통법 초기에는 기업들 그 통신사들에 의한 굉장히 그 과다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출혈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방통위 쪽에서는 이런 그 소비자들 특히 이제 정보 접근성이 제약을 받는 그런 소비자들한테 공평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통법이 시행이 됐고 그 법에 따라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10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 법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표현은 뭐 조금 심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이 그만큼 산업이 숙성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단통법을 올해 7월에는 이제 그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공정위 쪽에서는 이것이 그 기업들이 담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법에 따라서 법을 준수해 왔다 그런 입장입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방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진숙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가 1월 23일 8명 전원의 의결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그 용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진숙 증인, 예, 이진숙 위원장, 예. 직무정지 기간 중에 월급 받았죠? 예. 예, 얼마 받았습니까 한 달에? 다시 말씀해 못 들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중에 월급 받았죠? 예. 한 달에 얼마쯤 받습니까? 제가 한번 파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점심 예.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네, 오전에 저희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더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께서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팩트를 좀 체크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8명이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던 내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이 국회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의 일정한 수준 이상이 소명됐다. 헌법이라든지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소명됐다라고 재판관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결론적으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월급을 직무정지 기간에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셔서 제가 좀 확인을 했다는 부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8월과 9월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된 직후에 2달 동안 각각
1,356만 원 정도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매달 1,3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자, 그런데 왜 아까는 그 어느 정도나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1,300여만 원은 맞죠? 예. 네. 일을 안 하시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1,300일 때도 있고 네. 1,200일 때도 있고 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1,300여만 원 나왔습니다. 정도가 됩니다. 자, 이진숙 위원장께서 MBC 경영자 시절에 문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그런 일관된 뜻을 가지고 계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자, 문호동 무임금 원칙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고 피소추자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면 이건 국회에 탄핵소추가 절대 남용이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지도 않고 그랬다고 한다면 문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이 돼서 본인도 받은 1,300여만 원의 월급을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노총 노조가 파업으로 나간 것은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내팽개치고 나간 네, 됐습니다. 불법성 파업이었고 네.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저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위법성 국회에 의해서 파업이라고 탄핵을 주장하는 당한 것도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법성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궤변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 모두 똑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하게 이루어진 탄핵소추권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가 정지됐던 이진숙 위원장이 월급을 받은 것은 본인이 주장했던 문호동 무임금 원칙에 정확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저는 동의하지 자,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진숙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 기간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자행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오랜 기간 그리고 지금조차도 머리를 조아리고 여전히 심기경호를 하는 듯한 그 권력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또 헌법기관인 국회 권능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려고 했던 그런 내란 상황 이진숙 위원장도 똑똑히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켜봤죠.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상황들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최소한의 반성이라든지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의 방송 탄압과 장악 시도의 하수인처럼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공영방송 KBS와 EBS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알박기 인사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방송 장악의 하수인으로 활동한 적도 없고 알박기 인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게 부정하셔도 증거는 하고 넘칩니다. KBS 3사 인사 그리고 EBS 사장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것들도 바로 알박기 인사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법상 네, 2년이 여기까지 남아 하시고요. 있습니다. 못 들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의미 없다고 신성범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의미 없는 답변으로 하고 정책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조직 간의 교류 이런 거 합의해 옵니까? 브랜든 카 FCC 위원장이 취임하고 난 직후에 합의해 옵니까? 저에게 합의해 만났으면 옵니까? 좋겠다라고 이메일이 경위를 왔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진짜. 아니 그런데 고함 튀지 마십시오. 고함 튀지 마십시오. 저 다 듣고 반복을 하니까 있습니다. 고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 일부러. 저는 싸우자고. 저는 막아주십시오. 국회의원의 막아주십시오. 마음을 세우세요. 당할 이유가 막아주십시오. 없습니다. 세우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퇴장시켜 주십시오. 국회의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꾸짖음을 저기 중단하세요. 당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중단하세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좀 아까 국회에 대해서 발언한 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국회의원의 꾸짖음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때 답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소리 치고 싶지 않고 치고 나면 세우세요. 후회도 되고 또 상황이 되면 사과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질문을 안 하는데 또는 질문과 동떨어진 답을 하십니까? 아니 네? 저희는 아니, 판단해서 출장을 갈 그렇겠죠. 가치가 그거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왜 질의의 주도권을 뺏어가십니까? 네, 고함을- 잠깐만요. 노정면 의원님, 합의를 해오냐고 물으면은 한다 안 한다 답할 수 없습니다. 이거죠. 기관장들끼리 네? 할 이야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준숙 위원장님, 예. 제가 지금 노정면 의원님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좀 잠깐만 계십시오. 이거는 질문이요. 왜 가십니까 했을 때예요. 안 그래요? 질문 답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노정면 상관관계에 의원님, 대해서 노정면 의원님, 잠시 우리가 호흡을 한번 하고, 저도 고함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네, 또 고함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네. 근데 제발 국회 질문 답변 이 절차에 대해서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 기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기회는 다른 방식으로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아니, 네? 답변을 안 아니, 하고 잠깐만요. 있다가 지금 이준수 위원장하고는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안 줬어요? 제가 안 줬어요?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적어도 민주당 과방위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아니, 지금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의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질문한 거 아닙니다.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린 모욕은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자초한 겁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폐지 법안을 대통령실과 조율한 바 없습니다.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자율적으로 합니다. 저는 25세 언론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시작해서 이 나이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다 전문적 식견과 방송 공공성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법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사회가 독립, 국회 권력으로부터 독립, 자본으로부터 독립,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사가? 이런 황당한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황정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왜 임기를 맞춰줍니까? 불법이고 범법이고 위법을 했으면 사퇴를 하셔야죠. 제가 임기를 맞춰주라는 불법이고 말씀이 위법이고 아니고요. 범법을 어떤 아니, 걸 했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황정아 의원님. 네. 잠깐만요.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그냥 끼어들지 지나가면 마시라고요. 제가 답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저의 끼어들지 답을 마시라고요.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에게 불법 지금 이 위법, 10분은 범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황정아 의원에게 주어진 10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려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예,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다른 얘기 한 거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의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지금은 끼어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황정화 의원님 질문하시는데 계속 끼어들어서 말이 씹혀서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 일이 아니에요. 끼어들지 말라면 끼어들지 마세요. 황정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을 구하실 때는 답하시라고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원할 때는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가 위원장의 놀이터입니까? 방통위가 위원장의 사조직입니까? 정치적인 언사만 내뱉으면 이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방송 개혁안을 만들어 오기는커녕 자기 멋대로 방통위를 굴릴 수 있도록 독임제처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질문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방통위가 대통령과 한 몸이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임기를 똑같이 맞춰달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를 윤석열 수족처럼 운영해왔다는 자백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입니다. 오늘 최민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방송 3법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이 개정안이 과방위 의결을 거쳤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까 최영두 간사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새 정부도 들어섰으니 방송통신위원회 나머지 4명을 임명하는데 여기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받은 인상으로는 대통령께서도 조만간 1명을 임명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나머지 3명을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관 처장 나오셔서 법안에 대하여. 생방송이지만 제가 한번 그냥 또 다시 읽겠습니다. 빠르게. 강규정 대변인입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관련해서요. 오늘 SNS에 본인이 안에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 정치적인 이용은 없었다. 개인적인 이용은 없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실에서 다른 입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 관련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논의 중이다. 그리고 곧 입장을 밝히겠다 말씀은 드리겠고요. 두 가지 오류 사항을 개인적으로 좀 짚어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정했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을 국무회의에서 참석 배제하는 그런 조치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여러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뭐 그 검토를 한다 안 한다란 아직은 논의조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결권 없고 발언권 있지만 발언권은 한편으로 주재하신 대통령께서 발언권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그냥 허용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종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먼저 노출이 돼서 일종의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정치에 활용이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참석은 저희가 외청 보고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어제처럼 참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의결권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는 조율 가능한 대상이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